병원 침대에 난간을 붙잡는 이 손,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이 손으로 나는 평생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 몸 하나가 새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큰아들 민수가 내게 물었던 첫 마디. 엄마, 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어요? 비밀번호는? 빈소 앞에서요. 아직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에 오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막내딸 지혜가 소리쳤지만 그 눈빛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서려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한 달에 열흘씩 세 자녀의 집을 돌아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약도 제대로 못 먹는 몸이니까요. 하지만 큰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큰며느리 수진이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저 필라테스 가야 해요. 그 눈빛엔 귀찮다는 게 가득했죠. 냉장고엔 2, 3일은 된 듯한 시든 나물과 굳은 밥만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은준에는 더했습니다. 사위 강민호가 대놓고 말했죠. 장모님,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면서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만 200 넘게 나가는데 장모님 통장에서 좀 쓰시면 안 될까요? 통장 잔액을 묻는 게 아니라 통장 자체를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막내딸 지혜는요. 내가 가기로 한 주만 되면 엄마, 미안해. 갑자기 워크숍 들어갔어. 라며 언니 은주에게 떠넘겼습니다. 4번 연속으로요. 저는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만 바라봤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 김미연 씨가 들어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나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해봤자 엄마, 지금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올 거라는 걸.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내가 평생 모은 것, 남편이 남긴 것, 그 모든 게 이 파렴치한 것들, 손에 넘어가는 꼴을 보고 죽을 수는 없다고. 며칠 뒤 담당의 정민혁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수술을 안 하시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내 옆에서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복도로 나가더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이면 생각보다 빠르네. 유산 정리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냐. 상속세도 알아봐야 하고. 언니, 오빠. 근데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깨어났습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존엄을 되찾는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었는지, 누가 진짜 내 곁에 있었고, 누가 나를 이용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숨겨온 그 비밀이 무엇인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지막 전쟁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 세 자녀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큰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큰아들네 거실 바닥에서 쓰러진 척하자 그제야 달려온 거죠.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전에 들렸던 며느리 수진이와의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여보, 엄마 또 쓰러지셨어. 어떡해? 에휴, 병원비 또 나가겠네. 이번 달 백화점 카드값도 못 냈는데. 당신이 회사에서 미리 연차 쓰고 다녀와. 나 내일 피부과 예약 있어.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30년을 키운 자식의 본 모습이구나. 119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나는 천천히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건 맞습니다. 파킨슨병, 당뇨, 고혈압. 하지만 오늘 쓰러진 건 연극이었죠. 정민혁 선생님께 미리 부탁드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 앞에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은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보호자분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 선생님의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검사비가 얼마나 나와요? 둘째 딸 은주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비용부터.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대략 300에서 350 정도 예상됩니다. 35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셋이 동시에 복도로 나갔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오빠가 내야지. 아버지 보험금 2천만 원 받았잖아. 무슨 소리야? 은주야! 그건 아버지 장례비로 다 나갔어. 오히려 넌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용돈 받았잖아. 오빠, 언니, 근데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거 쓰면 되죠.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인데 뭐. 받을 돈이라고요?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간병인 미연 씨가 병실에 들어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보기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나는 미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절하게. 미연 씨, 나 사실은 일부러 쓰러진 척한 거야. 미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내 자식들이 진짜 어떤 애들인지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나는 미연 씨에게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미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슬프네요.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요? 슬픈 게 아니야. 미연 씨. 이제야 눈을 뜬 거지. 30년 동안 내가 뭘 키웠는지.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출근 정장 차림에 시계를 힐끗힐끗 보면서. 엄마, 검사는 꼭 해야 해요. 좀 미룰 수는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거래처 미팅이 중요해서.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뤄도 돼. 엄마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알지.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 제일 효자야. 바쁜데도 와줘서 고마워. 에이, 엄마. 당연하죠. 그럼 저 출근할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가 나간 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법무사 이강수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석양도 저렇게 지는 걸까요? 아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햇살만큼은 내가 원하는 곳에 비추게 하겠다고. 그날 저녁, 막내딸 지혜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터져서. 다음 주엔 꼭 갈게.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보낸 문자.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 이해해. 일이 중요하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말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그때쯤이면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미연 씨가 저녁 죽을 떠먹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피부지 가족인데. 미연 씨,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난 3년 동안 내 곁을 지킨 건 미연 씨, 너였어. 내 자식들이 아니라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내가 평생 참았던 것들에 대한. 이강수 법무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연 씨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죠. 이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서명하시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남긴 재산, 서울 은평구 빌라 한 채, 경기도 평택 빌라 한 채, 합쳐서 시가 18억, 그리고 예금 4억 2천, 모두 내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말했었죠. 여보, 다 당신 명의로 해뒀어. 아이들한텐 나중에 줘. 당신이 편하게 살다가 주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중에가 이렇게 올 줄은. 은평구 빌라는 함께하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평택 빌라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미연 씨 명의로 해주세요. 미연 씨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인데요. 미연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는 내 딸들보다 더 나를 챙겨줬어. 내가 새벽 3시에 화장실 가려고 호출벨 누르면 미연 씨만 5분 안에 달려왔어. 내 딸들은 엄마, 간병인 있잖아요. 그분한테 시키세요라고 했지. 이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녀분들께는요? 한 푼도요. 이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라고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알아요. 그것도 막아주세요.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를 남겨주세요. 영상도 찍어주시고요.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하지만 지난 3년을 떠올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약을 물에 타주며 했던 말. 어머니, 약값이 한 달에 50만 원이나 나가요? 저희도 애들 영어 유치원비만 200 나가는데 어머니 연금으로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내 연금은 한 달에 52만 원. 그것마저 탐내는 며느리. 둘째 사위 강민호가 명절에 했던 말도 생생합니다. 장모님,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던데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괜찮은 데 갈 수 있대요. 장모님, 예금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요양원이라니. 그것도 내 돈으로. 막내딸 지혜의 무관심은 더 상처였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는커녕 문자도 뜸했죠. 병원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자식들이 알게 되겠지. 내가 뭘 했는지.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이 동시에 병실로 들어온 겁니다. 세 자녀가 한꺼번에 온 건 남편 49제 이후 처음이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벌써 알아챈 걸까?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은주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예요? 그리고 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은 없어요? 아, 이거였군요. 여전히 재산 얘기. 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걸 갑자기 물어? 엄마, 지리애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만 6천 나왔대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우리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상속세 걱정. 내가 죽기도 전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아이들.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결혼할 때 내 적금 다 깨서 지원금 보탠 아이들. 걱정 마라. 다 정리해뒀으니까. 셋의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습니다. 역시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근데 엄마 정확히 얼마나 돼요? 은주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는 없어.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까. 엄마, 그래도 대략은 알아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계획?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 당연히 상속 계획이요. 부동산은 누가 받고, 예금은 어떻게 나누고. 됐어.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피곤하니까 나가줘. 엄마, 은주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나가라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셋이 당황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저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치매라니. 내가 너무 멀쩡하니까 이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은 건가요?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이들인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학부모 상담 때 머리 숙이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던 그 아이들이. 미연 씨가 조용히 들어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미연 씨. 이제 곧 끝나니까 딱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어머님 위독하십니다. 정민혁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 자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요. 물론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셋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원장은 확인했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직인데 엄마 깨어나면 물어봐야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의식은 멀쩡했으니까요. 심전도 수치를 일부러 불규칙하게 만드는 건 정 선생님이 도와주셨죠.
환자분 이러시면 제가 면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 난처해 하셨지만 제 사정을 아시니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사흘 뒤 내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엄마,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은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사위 민호와 통화하던 내용을. 여보,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평택 빌라만 해도 8억은 되잖아. 얘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셋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재산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겠죠. 엄마 재산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유언장도 썼고. 어머! 은주가 의자를 바싹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집에요? 아니면 은행 금고에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어.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한텐 한 푼도 안 남겼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미연 씨한테 줬어. 간병인한테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간병인은 남이잖아요. 우린 엄마가 낳은 자식이에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이 3년 동안 뭘 했는데? 엄마 우리가 언제? 은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은주야, 나는 똑바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작년 겨울에 내가 독감 걸려서 밤새 기침할 때 뭐라고 했지? 엄마, 우리 아이들 재워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방음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주무세요라고 했잖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너는? 나는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작년 여름에 넘어져서 허리 다쳤을 때 뭐라고 했어? 엄마, 병원비는 엄마 통장에서 쓰세요. 저희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 돈이 없어요라고 했지. 내 아들 영어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더라. 엄마 병원비는 못 내면서.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는 막내딸을 봤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내가 먼저 전화했더니 엄마, 바빠서요. 다음에요라고 했지. 근데 그 다음날 너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여행 사진 올렸더라. 바쁘긴 뭐가 바빴어? 지혜가 핸드폰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나가줘. 피곤해. 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 의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의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그래, 키운 건 의무였어. 그럼 너희가 나한테 한 건 뭐였니? 의무였어. 사랑이었어. 아니면 그냥 유산 타려고 참은 거였어? 엄마!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늦었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공증받았어. 법적으로 효력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내가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비디오까지 찍으면서 작성했다고. 민수의 얼굴이 푸르락 변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짓이에요. 정상? 나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통장 비밀번호부터 물어본 게 정상이었어?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복도에서 상속세 계산한 게 정상이었어? 셋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이제 우린 남남이야. 엄마! 지혜가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잃으면 안 돼요. 반성?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반성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받게 된 거잖아. 너희 눈빛 보면 다 알아. 그들이 병실을 나가며 내뱉은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간병인한테 홀린 거 같아.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걸어야 돼. 유언 무효 소송. 엄마 치매 진단서 떼면 되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미연 씨가 급히 들어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 내가 잘한 걸까? 미연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 존엄을 지키신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내가 너무 냉정한 엄마일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저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건 어머님의 권리예요.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개구쟁이였던 아들이 교복을 입고 엄마, 나 멋있지? 라고 웃었었죠. 은주가 처음 자전거를 탄 날, 엄마, 나 혼자 탈 수 있어. 라며 신나했던 딸, 지혜가 대학 합격증을 받고 나를 껴안으며 엄마 덕분이야 라고 울었던 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약하게 보였던 걸까요? 병들고, 늙고, 의지할 곳 없는 엄마.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한 걸까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새로운 시작이 올까요? 아니면 그저 더 깊은 외로움만 남을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고,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민수가 양복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분은 법무법인 김철수 변호사님이세요. 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해뒀죠. 김철수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사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것도 법정에 제출하세요. 나는 베개 밑에서 USB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들 다 녹음했어. 녹화도 했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내 와이프 수진이가 어머니 약값 아까워서 못 살겠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있고.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랑 내 남편이 거실에서 엄마 재산만 생기면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라고 한 것도 있어. 지혜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우리 엄마 재산이 20억은 넘는데 3분의 1만 받아도 6억이야라고 자랑하던 것도 다 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민혁 선생님이 작성한 의사소견서. 내가 정신적으로 운전하며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야. 영상 증거도 있고. 엄마가 우리 미행한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행이 아니야. 관찰이지.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확인했지. 너희한텐 엄마가 없어. 그냥 20억짜리 ATM만 있더라. 그때 은주가 울며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반성?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너 어제 내 친구 선영이한테 카톡 보낸 거 내가 다 봤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돈 간병인한테 다 준대. 미친 거 아냐? 변호사 통해서라도 뺏어와야지. 유류분 청구하면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대. 이렇게 썼잖아. 엄마 그건. 그리고 사위는 지금 부동산 중개사무소 돌아다니면서 평택 빌라 시세 알아보고 있더라. 내가 죽기도 전에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자녀분들과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자녀 있으세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아프실 때 자녀들이 병문안은 안 오고 재산 얘기만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 할까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USB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린 이제 남남이네요. 엄마도 우리 없이 알아서 사세요. 근데 나중에 아프고 외로워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미연 씨가 있으니까.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간병인이요? 엄마, 그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엄마가 돈 떨어지면 바로 떠날 거예요. 그래도 너희보다는 낫더라.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미연 씨는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으니까.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셋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 여보, 애들이 변했어. 요즘 날 볼 때마다 재산 얘기만 해.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다 남기겠소. 당신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줘. 나는 이제 믿지 못하겠소. 은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을. 그래.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기 더 있어. 민수가 오늘 병원에 왔는데 나한테 보험금 수령인 바꾸라고 했어. 자기 이름으로. 은주가 전화해서 집 명에 이전해달라고 했어. 세금 아끼려면 지금 해야 한댔어. 지혜는 석 달째 전화도 안 해. 용돈 부탁할 때만 연락 오더라. 민수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진실이 듣기 싫어? 나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마지막 한 달은 너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너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 지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나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아버지도 나도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병실을 나간 뒤 나는 수첩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선명한 수첩. 죽기 한 달 전까지 매일 일기처럼 적어둔 내용들. 미연 씨가 들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여보, 나는 수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미연 씨.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어. 고생 없이 자라게 했더니 고생하는 부모 마음을 모르게 된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 나처럼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또 얼마나 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내일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딱 30분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다음 날 오전 10시.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문을 닫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쇼 하지 마라. 쇼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어제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 수첩 내용 생각하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재산에 집착했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업 망했어요. 3억 빚이 있어요. 민수가 고백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사기당해서 2억 빚이 있고요. 지혜는 엄마, 지혜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셋 다 인생이 망가져 있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재산만 바라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민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결국 더 나쁜 짓을 했네요. 엄마를 돈으로만 본 거예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절박했던 거구나. 민수야.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고생하며 우릴 키웠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버티셨고.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나 빚 있어 도와줘라고 말해요? 그건 더 비겁한 거잖아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은주와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말 다 맞아요.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예요. 인사팀장한테 성희롱 당하고 문제 제기했더니 오히려 내가 잘렸어요.
나는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밝던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다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가 이미 아프신데 내 문제까지 어떻게 말해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그래서 엄마 재산만 생각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나쁜 자식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요. 우리가 엄마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단지 너무 막막했어요. 나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아이들. 지난 3년 동안 나를 실망시켰지만 그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니.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재산 포기할게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엄마만은 포기 못해요. 제발 우리 엄마로 남아줘요. 은주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달라질게요. 빚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게요.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요. 그냥 엄마 곁에 있게만 해줘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신과 치료 열심히 받을게. 재 취업도 할 거야. 더 이상 엄마한테 지면 안 될게. 근데 제발 엄마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세 자녀를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차갑게 했지. 엄마가 너희 속사정도 모르고.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 나는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 제안할게. 네. 엄마, 셋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산 정리한 건 일단 그대로 둘 거야. 미연 씨한테 준 것도,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도. 셋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3달 동안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볼 거야. 재산 얘기는 일절 꺼내지 마. 그냥 엄마로서의 나를, 사람으로서의 나를 대해줘.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진심을 보여주면 엄마도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은주가 눈을 빛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너희 빚은 너희가 해결해.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해. 재산 얘기 말고 그냥 안부.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엄마가 해줄 테니까.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빚 3억. 은주 내 빚 2억. 지혜 내 생활비. 셋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빌려줄게. 네? 셋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빌려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자는 없어. 대신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리고 차용증 쓸 거야. 법적으로 명확하게. 엄마.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엄마, 유언장은 이미 유언장은 수정할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강수 변호사님이랑 이미 얘기했어. 너희가 진짜 변하면 예금 일부는 너희한테 줄 수도 있다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그건 3달 뒤에 결정할 거야. 너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너희가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게 문제였지. 알아요, 엄마.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날 오후 미연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미연 씨를 세 자녀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힘들 때 옆에 계셨던 분이야. 민수가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 씨,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미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미연 씨가 엄마를 돌봐주신 거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미연 씨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네 명이 함께 병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은주가 집에서 싸온 김치찌개, 민수가 사온 떡갈비, 지혜가 준비한 과일. 엄마 맛있어? 응, 맛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였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거.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이럴 거예요. 약속해요. 그래.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석 달 후, 나는 이강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세 자녀와 미연 씨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유언장 수정 내용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평구 빌라는 여전히 복지재단 기부, 평택 빌라는 김미연 씨 명예 유지, 예금 4억 2천 중에서 세 자녀에게 균등 분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가 엄마께 빌린 돈은 상속 금액에서 차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별개야. 너희가 천천히 갚으면 돼. 아니에요, 엄마.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빚은 우리가 갚을 거고 상속받을 몫에서 공제하는 게 맞아요. 공평하게. 그리고 엄마,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나 이번에 재취업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제대로 된 데예요.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릴 거예요. 나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내 약을 챙겼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은주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지혜는 퇴근 후에 들러서 병원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세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달라져줘서.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우릴 깨워주신 거예요. 유언장 수정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길,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말로 하면 너희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야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때로는 아파야 알게 되는 거야. 일을 뻔해야 소중함을 깨닫는 거고. 가르침이었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 부모를 대하는 법,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법. 우리는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용서한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 3년 동안의 상처가 석 달 만에 다 아무는 건가? 용서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하는 거야. 너희가 매일 달라진 모습 보여줄 때마다 엄마도 조금씩 용서하는 거지. 그럼 아직 완전히는 용서 못하신 거예요. 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근데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희도 엄마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잖니. 엄마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엄마. 우리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요. 약속해요. 평생까지는 필요 없어. 나는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잘해.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게 평생이 되는 거야. 1년 후, 나는 여전히 세 자녀의 집을 돌아가며 지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짐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민수네 집에서는 큰며느리 수진이가 아침마다 직접 약을 챙겨줍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해요. 예전에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은준의 집에서는 사위 민호가 주말마다 나를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장모님, 오늘 날씨 좋은데 병원 갔다가 공원 좀 걸으실래요? 예전에 그 계산적인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적금 들었어. 그리고 미연 씨는 평택 빌라에서 작은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합니다. 나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어르신 5분이 함께 사시죠. 어머님 덕분에 제 꿈을 이뤘어요.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혼자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난간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손잡이였다는 것을.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차갑게 대해야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물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했던 선택이 옳았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난간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버팀목을,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삽니다. 내일도 삽니다.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과 그리고 미연 씨 같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